모리스 메를로-뽕띠의 현상학과 훗설 현상학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뽕띠의 시선만 지각의 문제만 들어갈 수 있겠지만 뽕띠의 지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도대체 훗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래서 그 메를로-뽕띠는 물론 여러 저서가 있지만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초기의 사상은 지각의 현상학이고 후기의 사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렇다고 두 권만 쓴 건 아닙니다. 많지만 이제 주로 우리가 초기 사상, 후기 사상을 나눴을 때 주 저서를 갖다 이제 들면은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초기 사상의 주요 그걸 다루고 있는 지각의 현상학 속에서 나타나는 몸적 시선과 그 몸적 시선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그 타자와의 관계,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메를로-뽕띠의 지각의 현상학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기 현상을 보여준 중요한 저서로 지각은 단순히 눈과 뇌와의 어떤 신경 생리학적, 그러니까 그 지각을 갖다가 완전히 생리학적으로도 아니면 완전히 어떤 정신적인 지성주의적인 어떤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 입각한 것이 아니고 행위의 관점에서 주변 세계 속에서 몸의 실존적이고 지향적인 움직임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각은 이미 실천적 행위를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뽕띠는 이미 본다는 것은 가만히 정적으로 이렇게 눈의 시선이 이성적인 정신적인 시선으로 눈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다는 것은 이미 몸이 움직이는. 몸이 움직이면 시선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눈이 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지각 속에서는 행위, 실천의 어떤 움직임이 들어가 있다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는 기계적이지도 자동적이지도 그러니까 자동적이지 않고 선택적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뭔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자동적이 인과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바라볼 때 벌써 어떤 지향적인 의도나 지향성에서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그 사진가들의 어떤 시선이 갖고 있는 굉장히 즉각적이고 반사적이지만 이미 반사적인 행위 속에서 움직일 때는 몸이 움직이면 시선이 같이 오기 때문에 움직여요. 그래서 결국 몸과 시선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눈에는 벌써 지향적 의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찰나를 찍어내는 찰나를 파인더에 담아내는 어떤 사진가의 시선에는 이미 거기에 굉장히 어떤 그 지향적인 의도, 그래서 선택적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메를로-뽕띠의 어떤 지각 현상학 갖다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이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학이란 그것은 요거는 제가 이제 여기 책에서 인용한 거거든요. 본질에 관한 연구이며 모든 문제들은 지난 시간에 사르트르 하면서 사실 훗설 현상학을 제가 살짝만 얘기했는데요. 그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현상학에 따르면 지각의 본질, 의식의 본질처럼 본질을 정의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상학은 본질을 실존의 자리에 놓아둔 철학이며 인간과 세계를 그것들이 놓여있는 사태성에 입각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철학이다.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적 태도의 단정들을 미종으로 놓아두는 선언적 철학이기는 하나 세계가 반성 이전에 이미 거기에 양도할 수 없는 현존으로 존재하고 그 모든 노력에 철학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세계와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회복하려는 철학이기도 하다. 그것은 엄밀하기고자 하는 철학의 야심이기도 하지만 체험된 시간, 공간, 세계에 대한 보고이기도 하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려는 시도이다. 이것이 이제 뽕띠뿐만 아니라 훗설 현상학이 안고 있는 그 현상학에 대한 일반적인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서문에 쓴 걸 갖다가 제가 인용한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거기 벌써 보면 현상학은 어떤 그러니까 본질, 사태성에 돌아가가지고 무엇인가 단정한 선입견을 갖다 제거하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갖다 시작하려는 어떤 그런 거, 기술하려고 하는 거,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이제 훗설 현상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훗설의 현상학은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요. 이제 메를로-뽕띠가 하고 훗설 현상학과 좀 차이 나는 부분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훗설 저서도 많아요. 현상학의 이념, 엄밀하고 철학 이렇게 많은데 주로 이제 이념들이나 데카르트의 성찰, 엄밀한으로서의 철학, 위기 이런 책들이 이제 많이 인용이 되는 책이고요. 그래서 훗설이 현상을 갖다가 이제 어떤
그 철학의 어떤 엄밀한 학으로서 현상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의 이유는 그 당시 어떤 그 근대 철학이 여러 가지로 어떤 과학주의, 실증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걸 비판하면서 결국은 데카르트가 자기의 철학을 갖다 굉장히 제1철학에서 어떤 그 마찬가지로 데카르트가 자기의 철학을 굉장히 엄밀하게 아주 명증적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그것을 이제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후설도 그 철학이라는 것이 후설이 원래 그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수학.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러나 수학하면 아주 뭐 똑똑 떨어지는 거잖아요. 뭐 어떤 감성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부분 들어가지 않고 원인과 결과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도 했고 그런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학도 좀 수학처럼 뭔가 이렇게 엄밀하고 보편 누가 뭐래도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고 누가 이렇게 그렇죠? 반증될 사람이 없잖아요. 반대할 이렇게 의심할 사람이. 그러니까 회의스럽지 의심하지 뭔가 이렇게 타당할 수 없나 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편 타당한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을 이제 그걸 이제 찾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철학의 어떤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그 철학이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그 엄밀한 철학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일단은 사태 자체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 그 앞에 무엇인가 놓인 사태 자체로 향하자. 그때 그 사태 자체로 향했을 때는 거기서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뭐 임의적인 거 이런 것이 들어가면 엄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편견 그런 걸 다 빼가지고 누가 봐도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그러다 보니까는 사태 자체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사태 자체 돌아가서 우연하고 임의적인 이런 걸 벗어나야 된다. 그럴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결국은 자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어서 그래서 후설은 철학적인 태도와 자연적인 태도를 구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자연적인 태도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는데 자연적인 태도란 결국 우리 앞에 어떤 객관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건데 그 객관적인 세계가 주관, 나나 여러분 앞에 우리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주관성과 상관없이 즉자적으로 객관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태도. 이게 이제 객관적인 자연적인 태도이고요. 철학적인 태도는 아무래도 어떤 의식에 직접 소요된 것으로서의 어떤 그 사태를 갖다가 바라보는 태도이죠. 그래서 그 자연적인 태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관, 인간을 갖다가 중심에 놓고서 생각한다는 거죠. 현상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래서 그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 사태 자체로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바로 행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데 후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메르봉트에서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인식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환원을 수행하는 것이 환원에서 어떤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그 환원은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환원을 행하지 않을 때는 뭐 나의 선입견, 뭐 우연적인 이런 걸 가지고 다 그걸 가지고서 바라보는데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동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싹 제거하면은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보편 타당하게 서로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원을 하는데 그 환원에 또 이렇게 복잡해. 현상학적 환원, 뭐 선험적 환원, 형상적 환원. 이것도 지금 그 지각의 현상 서문에서 이제 그 멜로봉티가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현상학적 환원하고 선험적 환원이 그럼 무엇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그 현상학적 환원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지금 제가 그 세상을 바라다보고 있는 것에서 중지를 해요. 뭔가 이렇게 하는 걸 딱 중지를 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 갖고 있는 나의 선입견을 갖다가 다 가로로 쳐요. 묶어놔요. 이렇게 묶어놔요. 묶어놓으면은 나의 선입견이 가로에 묶이는 거죠. 그렇죠? 우연적인 것도 묶이고 선입견도 묶여서 그럼 아무래도 어떤 사물이라든가 어떤 사태를 갖다가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어떤 그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가지고 사물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조금은 이렇게 이렇게 선입견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제 벗겨지고 났는데 그렇게 현상학적 환원에서 돌아갔을 때도 그것을 바라다 보는 나는 임의적인 건 제거했지만은 결국은
거기 쓰여 그 심리적인 무언가 어떤 심리적인 자아, 완전히 선험적인 자아로 넘어가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만 제거했지 뭔가 심리적인 자아로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나름대로 어떤 나의 그 심리적인 상태, 또 뭔가 어떤 감성 이런 것도 집어넣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자아에서도 또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행하는 게 선험적인 환원이에요. 그래서 선험적인 환원을 행하게 되면 결국 심리적인 자아도 가로로 콱 묶어서 선험적인 자아로, 선험적인 주관성, 어떤 경험에 앞선 선험적인 주관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선험적인 주관성에서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선험적인 현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즉 선험적인 환원은 소요된 모든 것으로부터 선험적 주관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객관적인 세계의 의미는 이런 선험적 자아에 의해서 취득된다. 그러니까 결국 경험이 하는 선험, 경험적인 것은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 것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싹 뺀 거니까는 선험적이면은 자아가 무엇인가를 바라다보고 직관을 한다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적인 걸 다 뺀 어떤 본질을 직관할 수 있는 또 사태 자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선험적인 자아에 의해서 객관적인 사태 자체의 의미를 갖다, 본질을 갖다가 이제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 간단하게 현상학적인 환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선험적 경험의 영역을 열어주고 선험적 환은 세계의 사물로부터 선험적 자아에 이르게 해준다. 그래서 선험적 주관성으로 나아가게 해주는데 그러면 자 본질 그러면서 이제 다 해서 이제 봤으면 우리가 그 사태 자체, 사물 자체에서 본질을 직관해. 그러면 거기에는 우연한 것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한 어떤 그런 것이 들어있다고. 그 본질을 직관하기 위해서는 바로 형상적인 또 환원을 또 이제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형상적인 환원의 형상, 에이도스, 본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형상적인 환원에 의해 사실의 영역에서 이제 본질의 영역으로, 사실하고 본질은 틀린 것이죠. 그렇죠? 본질의 영역으로 나아가면서 그것은 결국 이념, 관념이 어떤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상적 환원은 그 사물을 유지시키는 어떤 기억, 상상작용, 지각의 변형에 의한 모든 변형들을 통해 사물의 본질의 형상 자체를 직관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본질을 직관하기 위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마우스의 본질을 갖다 본다. 그러면은 요것이 이렇게도 생길 테고 저렇게도 생길 테고 어떤 형태가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가능한 형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상상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갖다가 생각을 이제 하자는 뜻이에요. 그 가능한 한 여러 형태들 그래야 무엇이 본질이 직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능한 형태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어떤 그 기억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또 상상작용에 의해서 뭔가 가능한 형태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어떤 변하지, 그러니까 상상작용에 변체가 변하는 어떤 모양이죠. 가운데 불변체, 변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탁 이렇게 직관하게 되는 그런 것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인, 적극적인 그 직관이 아니라 수동적이다. 뭔가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딱 보게 되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그 수동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아직 불완전한 내용이 직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변함없는, 이게 잘못됐으면 변함없는 보편적인 그리고 항상 동일한 본질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 하나만 가지고 보면 그게 본질인지 아닌지 모르니까요. 이 본질을 갖다 보기 위해서는 이것의 가능한 형태들, 이렇게 봤을 때 이 모양이고 저기에서 봤을 때 이 모양이구나. 가능한 형태들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가지고 보면서 그 중에서 이제 이거구나 하는 어떤 그 불변하지 않는 그 본질로 환원된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형상적 환원도 조금 복잡한데, 그래서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그 멜로봉트가 비판하게 되는 게 바로 선험적 환원에 의해서 선험적 주관성의 문제를 갖다 나중에 이제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왜? 멜로봉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쪽 주관성이기 때문에, 네? 몸쪽 주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또 지향성과 구성,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자, 지향성. 그래서 항상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의식은 생각하고 있죠. 지금도 제가 여러분을 바라다면서 뭔가 제가 수업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리
잠들어 있을 때조차 우리가 꿈을 꿀 때도 꿈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또 무엇인가 지향하게 되고 나는 생각 안 한다고 해도 안 한다는 것을 지향하게 되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지향성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항상 의식이 지향적이진 않다는 얘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뭐 지향을 안 하는 때도 안 하는 걸 지향해서 뭐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모든 의식은 항상 그 지향적이다. 근데 이런 모든 의식이 지향적이라는 요것을 갖다가 생각해낸 것이 그 데카르트가 그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다 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항상 생각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한다는 거 아닌가. 거기에서 데카르트의 그 방법적 성찰에서 훗설이 끄집어내가지고 결국 그러면 모든 의식은 의식적 자각, 모든 자각은 무엇인가 어떤 지향적인 자각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그 의식에 대한 지향성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의식에 대한 지향성 그 브렌타노, 스승 브렌타노에서 영향을 받게 돼요.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무엇에 관한 의식이고 그래서 결국은 지향한다는 것은 나의 의식이 지향하는 어떤 그 있죠? 물질적인 감각적인 어떤 재료 그걸 갖다 이제 힐레라고도 하는데요. 그 감각적인 재료를 갖다가 지향을 하면서 의식의 지향작용과 그 감각적인 재료가 만난 것이 바로 노에마예요. 그것은 의미 형성체, 이미 의식이 가서 그것과 만나서 이루어진 게 때문에 어떤 의식 내용이면서 의미체, 노에마에서 결국은 노에마라는 것은 순수하게 그냥 내용이 아니라 의식 작용과 감각적인 어떤 자료가 만나서 이루어진 게 노에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좀 이따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메를로퐁티가 이제 나름대로 또 지평 얘기하면서 또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이제 그 메를로퐁티하고 관계된 것만 제가 훗설 현상학에서 이제 그 설명을 했고요. 그럼 메를로퐁티가 훗설 현상학을 비판하는 데서 중요한 것이 가장 무엇이냐면 그 완전한 환원은 불가능하다. 완전하게 환원이 될 수 없으니 환원하다 보면 계속 또 환원내고 불가능하고 결국은 우리가 환원에서 이르게 되는 것은 선엄적 주관성, 자아가 아니라 환원을 하다 보면 결국은 여기에 지금 내가 있다는 요 사실. 요것이 이제 그 메를로퐁티가 현상학적 환원은 결국 실존 철학의 공식인 세계로 향한 존재가 출현할 수 있는 어떤 거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이게 이제 훗설하고 우리가 갈라지는 부분이죠. 훗설은 현상학적 환원, 선엄적인 환원에 의해서 결국은 선엄적 주관성으로 나아가는데 그 메를로퐁티는 현상학적 환원에 의해서 우리는 바로 세계로 향한 존재가 출현하게 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 부분을 이제 생략하고 그렇게 해서 현상학적 우리가 이제 그 세계 속에 존재하면서 결국은 현상화가 어떤 사태 자체로 복귀했다. 어떤 사태 자체로 복귀했을 때 그걸 갖다가 설명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갖다 이제 기술해야 된다. 이제 어떤 기술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각된 것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갖다 기술하는 문제인데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요. 기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야. 설명이나 분석은요. 의식의 판단작용, 종합작용이 또 의식작용이 또 들어가는 것은 의식의 어떤 구성작용이. 그렇잖아. 판단하고 종합한다는 것은 벌써 오성의 범주를 사용해서 이것은 무엇이다. 종합 판단을 나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순수하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메를로퐁티는 항상 기술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지각이 모든 행위가 떨어져 나오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태 자체를 갖다 바라다 볼 때 중요한 것은 지각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모든 행위가 떨어나는 기초이며 모든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는 내가 구성의 법칙을 내 수중에 넣어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적 환경이며 나의 모든 사유의 장이고 나의 모든 명시적인 지각의 장이다. 즉 지각된 세계라 모든 합리성, 모든 가치, 모든 존재가 항시 존재하고 있는 그 기반이며 현상학적 환원은 이러한 지각의 경험의 세계를 드러내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것은 결국 세계 속에 내가 있는 몸적 주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몸적 주체는 결국은 지각적 경험의 세계를 기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어떤 선험적 관념론하고 좀 틀린 입장이 되고요.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따라서 그 메를로퐁티에게서 환원은 몸적 주체와 세계와의 유대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역사라는 것이 또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내가 세계 속에 있는데 그 세계가 역사가 없는, 아까처럼 가로쳐진. 그런데 우리가 헛소식으로 얘기하면 다 가로를 치기 때문에 역사는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어떤 역사라는 것이 지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헛소 현상하고 가장 크게 이제 갈라지는 부분이고요.